만약 인류 최초의 기록이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가올 재앙을 막기 위한 경고였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문자가 탄생한 이유가 단순히 곡식을 세고 거래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무언가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말이죠. 오늘 밤 우리는 그 가능성을, 그 조용한 공포의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수메르의 점토판 위에 새겨진 것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어쩌면 미래를 향한 속삭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여름은 뜨겁습니다. 해가 지평선 위로 떠오르면 대지는 금세 숨을 쉬지 못하는 것처럼 조용해지고 바람조차 움직이기를 포기한 듯 멈춰섭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던 자리는 지금 대부분 마른 강바닥으로 변해 있고 물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래된 침묵만이 쌓여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과거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흙 속에 묻혀있던 목소리, 점토에 새겨진 목소리, 불에 구워져 단단해진 목소리를요.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고고학자들은 이 땅을 파헤쳤습니다. 우루크, 라가시, 시파르, 니프루 같은 이름들이 하나씩 깨어났고 그 도시들 아래에서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점토판들이 빛을 보았습니다. 그 판들은 대부분 지루할 정도로 실용적이었습니다. 보리 몇 자루, 양 몇 마리, 노동자에게 지급한 배급의 양.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아주 드물게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늘에 대한 이야기, 신들의 분노에 대한 기록, 그리고 구름 없는 바람과 하늘의 불에 대한 묘사들이요. 서령 문자는 인류 최초의 문자 체계 중 하나입니다. 기원전 3000년대 말 수메르인들이 점토 위에 갈대 끝을 눌러 만든 새끼 모양의 흔적에서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그림 문자였지만 점차 추상화되고 체계화되면서 복잡한 언어를 담을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문자가 주로 행정과 경제를 관리하기 위해 발명되었다고 말합니다. 신전 경제가 복잡해지면서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가져갔는지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졌고 그래서 기록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초기 점토판의 대부분은 그런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판본들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들은 하늘을 그토록 자주 기록했을까요? 왜 그들의 신화는 유독 재앙과 파괴로 가득한 걸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미래에 대해 그토록 많은 경고를 남겼을까요? 점토는 독특한 재료입니다. 부드러울 때는 손가락 하나로도 쉽게 모양을 낼 수 있지만 불에 구워지면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종이보다 오래 가고 파피루스보다 튼튼하며 심지어 나무보다도 시간에 강합니다. 점토는 불에 구워질수록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마치 재앙을 견디도록 설계된 것처럼요. 수메르인들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그들이 자신들의 메시지를 가장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재료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걸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목소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홍수에도 전쟁에도 제국의 흥망에도 살아남아 오늘 밤 우리에게 닿아 있습니다. 그 목소리 중 일부는 이상합니다. 구름 없는 바람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늘의 불, 붉은 별, 떨어지는 돌,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신화로 읽어야 할까요? 아니면 실제로 목격한 무언가에 대한 기억으로 읽어야 할까요? 고대인들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신의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본 것 자체가 허구라는 뜻은 아닙니다. 유성우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혜성은 실제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하늘에서 돌이 떨어져 대지를 흔들 때도 있습니다. 만약 수메르인들이 그런 것을 목격했다면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신화의 언어로, 경고의 언어로, 그리고 후손들이 잊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의 언어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정답을 찾는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오래된 공포의 구조입니다. 그 공포가
어떻게 문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건축이 되었는지, 어떻게 신화가 되었는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요. 이제 우리는 도시로 들어갑니다. 문명이 태어난 곳으로, 기록이 발명된 순간으로요. 수메르의 도시들은 강 유역에 세워졌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만나는 곳,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마을이었을 것입니다. 몇십 명, 몇백 명이 함께 살면서 곡식을 심고 물고기를 잡고 가축을 기르던 곳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을들은 점점 커졌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노동이 분화되고 신전이 세워지고 권력이 조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기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누가 얼마나 일했는지, 누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곡식이 얼마나 남았는지, 다음 홍수는 언제 올지, 이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담아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의 서령 문자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숫자와 물건의 이름이 대부분이었죠. 보리 10자루, 양 5마리, 일꾼 20명, 이런 식의 기록들이 점토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전은 단순히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신전은 곡식을 저장하고 노동을 분배하고 교역을 관리했습니다. 사제들은 동시에 회계사이자 관리자였고 그들이 점토판 위에 남긴 흔적은 일종의 장부였습니다. 이것은 문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숫자, 질서를 위한 기록. 하지만 인간은 오래 숫자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곧 그들은 다른 것들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이름, 전쟁의 기록, 신전의 건설, 그리고 하늘의 움직임을요. 수메르인들은 60진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택입니다. 10진법이나 12진법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간단해 보이는데 왜 그들은 60이라는 숫자를 택했을까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60은 많은 수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계산이 편리하다는 것, 달력과 천문주기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는 것. 하지만 어쩌면 그 이유는 더 깊은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60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는 시간과 각도의 단위는 모두 수메르에서 왔습니다. 1분은 60초, 1시간은 60분, 원은 360도.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세고 있었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달의 주기를, 그리고 어쩌면 더 무서운 무언가의 반복을 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관계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도시는 더 커졌습니다. 운하가 파이고 저수지가 만들어지고 물을 통제하는 기술이 정교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문제도 생겼습니다. 물이 너무 많아도 문제였고 너무 적어도 문제였습니다. 홍수는 도시를 쓸어버릴 수 있었고 가뭄은 사람들을 굶주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측해야 했습니다. 언제 비가 올지, 언제 강이 범람할지, 언제 별이 움직일지.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신들의 영역이었지만 동시에 패턴의 영역이기도 했습니다. 달은 규칙적으로 차고 기울었고 별들은 일정한 순서로 떠올랐으며 계절은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아차렸고 기록했고 예측하려고 했습니다. 문명이란 무엇일까요? 위대한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쩌면 그것은 두려움 속에서 구축된 질서일지도 모릅니다. 수메르인들은 강력했지만 동시에 취약했습니다. 그들의 도시는 진흙 벽돌로 지어졌고 그들의 밭은 강의 변덕에 의존했으며 그들의 삶은 하늘의 자비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록했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수메르 문명의 기록은 대부분 실용적이고 구체적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아주 가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들이 나타납니다. 미래를 향한 경고처럼 들리는 문장들,
하늘의 징조에 대한 묘사들, 그리고 반복될 것 같은 재앙에 대한 암시들이요. 점토는 차갑습니다. 처음 손에 쥐었을 때 그것은 축축하고 무겁고 약간 거칠게 느껴집니다. 손가락 끝으로 누르면 쉽게 들어가고 갈대 끝으로 선을 그으면 그 자국이 또렷하게 남습니다. 수메르의 서기들은 매일 이 감촉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의 손가락 끝에는 점토의 흔적이 남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옷에는 진흙의 냄새가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숫자를 세고 이름을 기록하고 문장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중 누군가는 어쩌면 밤이 되어 신전이 조용해졌을 때 다른 것을 기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에서 본 무언가를, 두려운 무언가를, 잊혀져서는 안 될 무언가를요. 이제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늘을 두려워했다면 그 두려움의 흔적은 어디에 남아 있을까요? 그 답은 건축 속에 돌과 벽돌로 쌓아 올린 구조물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구라트는 메소포타미아를 대표하는 건축물입니다. 계단식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탑으로 밑면은 넓고 꼭대기는 좁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우르의 지구라트이지만 여러 도시에서 비슷한 형태의 건축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지구라트가 신전의 일부였다고 말합니다. 신에게 다가가기 위한 상징적인 산,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 같은 것이었다는 해석이죠.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지구라트는 분명히 종교적 목적으로 지어졌고 그 꼭대기에는 신전이 있었으며 사제들은 그곳에서 의례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구라트는 권력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짓는 데에는 엄청난 노동력과 자원이 필요했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왕들은 지구라트를 지음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드러냈고 신들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었으며 백성들에게 질서를 각인시켰습니다. 우르의 지구라트는 특별합니다. 그것은 달의 신 난나에게 바쳐진 건축물이었습니다. 난나는 수메르 신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신으로 밤하늘을 지배하고 시간을 관장한다고 여겨졌습니다. 달은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그리고 다시 근남달로. 이 주기는 인간에게 시간의 감각을 주었고 달력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달을 관찰했고 그 움직임을 기록했으며 그것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우르의 지구라트는 그 헌신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관측의 도구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하늘을 보는 것은 평지에서 보는 것과 다릅니다. 지평선이 더 넓어지고 별이 더 선명해지며 하늘의 움직임을 추적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일부 고고 천문학 연구자들은 지구라트의 배치와 방향이 특정 천문 현상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롭습니다. 기도의 계단이 동시에 관측의 계단일 수도 있습니다. 신에게 다가가는 길이 동시에 하늘을 잇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고대인에게 하늘은 신의 영역이었고 하늘을 관측하는 것은 신의 뜻을 이해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과학과 종교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식은 신성했고 모든 관찰은 경배였습니다. 그래서 지구라트는 동시에 여러 가지였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장소이자 관측의 장소, 권력의 상징이자 지식의 보관소, 그리고 어쩌면 경고의 장치였을지도 모릅니다. 도시의 배치를 상상해 봅시다. 신전이 중심에 있고 지구라트가 하늘을 향해 솟아 있습니다. 해가 뜨면 그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고 해가 지면 어둠 속에서 그 윤곽이 하늘과 맞닿습니다. 밤이 되면 별들이 떠오르고 달이 지구라트 위를 지나가며 사제들은 그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단지 아름다움을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것, 패턴을, 주기를, 그리고 경고를 보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그들이 하늘을 단순히 감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경고를 그로가 섬선하라. 그들은 하늘을 읽고 있었습니다. 신전은 신에게 올리는 탑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을
인간 쪽으로 돌려 세우는 장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이 너무 크고 두렵다면 인간은 그것을 마주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건축은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돌을 쌓고 벽돌을 쌓고 하늘을 향해 무언가를 세우는 것. 그것은 도전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고, 우리는 당신을 보고 있다고,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상상입니다. 증명할 수 없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증명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과거의 마음을 상상하며 그 상상 속에서 새로운 질문을 찾고 있습니다. 건축이 하늘을 가리켰다면 텍스트는 무엇을 가리켰을까요? 이제 우리는 문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록된 하늘, 징조의 언어, 그리고 패턴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서요. 에누마 아누 엔닐은 메소포타미아의 위대한 징조 모음집입니다. 약 7,000개의 징조가 담겨 있으며 그 대부분은 하늘의 현상과 지상의 사건을 연결하는 내용입니다. 달이 이러이러하게 보이면 왕이 위험에 처한다. 금성이 이러이러한 위치에 있으면 전쟁이 일어난다. 별이 떨어지면 재앙이 온다. 이런 식의 문장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미신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주술적 사고의 산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데이터의 축적이었습니다.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에 걸쳐 관찰한 하늘의 기록과 지상의 사건을 대조하고 패턴을 찾고 규칙을 정리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들은 통계를 몰랐지만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관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누마 아누 엔닐은 국가 통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왕은 하늘의 징조를 무시할 수 없었고 사제들은 그 징조를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권력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진심 어린 두려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왕도 사제도 백성도 모두 하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힘을 예측하고 대비하려고 애썼습니다. 징조는 그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진 최선이었습니다. 무라피는 또 다른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이것은 별자리와 행성의 위치를 기록한 천문 관측집으로 주로 기원전 1000년대 초반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라피네는 별들의 이름과 위치, 떠오르는 시간, 그리고 계절에 따른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정교한 관측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라핀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랜 전통의 결과물입니다. 수백 년에 걸쳐 축적된 관찰과 기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일부 대중서사에서 수메르 문명이 마치 갑자기 완성된 천문 지식을 가지고 나타난 것처럼 묘사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천문학은 점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메르와 그 후계의 문명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지식을 보존하고 전승했고 그 결과 후대에는 마치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착시를 조심해야 합니다. 후대 사람들은 수메르라는 이름 아래 여러 세기의 하늘 지식을 겹쳐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원전 3000년대의 수메르와 기원전 1000년대의 바빌로니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의 거대한 전통으로 뭉뚱그려 이해하려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명은 단절되지 않고 흘러가고 지식은 세대를 넘어 전해지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오해를 낳습니다. 수메르인들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식의 신비화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신비화를 경계합니다. 대신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뛰어난 관측자였다면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남긴 경고는 무엇을 향한 것이었을까? 달은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천체입니다. 밤마다 모양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며 주기가 명확합니다.
수메르인들은 달의 주기를 알았고 그것을 달력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달을 단순히 시간의 도구로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달은 신이었고 달의 변화는 신의 뜻이었습니다. 달이 예상보다 밝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어두우면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달이 가려지는 월식은 특히 중요한 징조였습니다. 왕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여겨져 때로는 대역 왕을 세워 위험을 피하는 의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미신일까요? 그렇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늘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축적된 지식은 단순한 미신 이상의 무언가를 포함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금성은 또 다른 중요한 천체였습니다. 새벽에 뜨면 샛별, 저녁에 뜨면 개밥바라기. 금성은 밝고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주기는 복잡했고 위치는 변덕스러웠습니다. 수메르인들은 금성을 이난나 혹은 이슈타르 여신과 연결했습니다. 사랑과 전쟁의 여신, 변덕스럽고 강력한 여신. 금성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은 여신의 기분을 읽는 것이었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시대에 이르면 금성 관측 기록은 매우 정교해집니다. 금성이 어느 별자리에 있는지, 몇 일 동안 보이는지, 언제 사라지는지가 상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천문학이었습니다. 징조는 신화가 아니라 예보의 원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기예보를 봅니다. 하늘의 구름을 보고 바람의 방향을 재고 기압의 변화를 측정해서 내일 비가 올지 예측합니다. 고대인들도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다만 그들의 도구는 달랐고 그들의 언어는 신화였으며 그들의 정확도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같았습니다. 과거의 패턴을 기억하고 현재의 신호를 관찰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는 것, 그리고 만약 그 예측이 특별히 중요한 무언가를, 예를 들어 하늘로부터 오는 불길한 무언가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그들의 징조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보가 만약 하늘의 불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더 구체적인 상상으로 들어갑니다. 유성우, 혜성, 그리고 하늘이 타오르는 밤의 기억으로요. 밤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마치 비처럼 쏟아지는 것을요. 유성우는 지구가 혜성이 남긴 먼지띠를 지나갈 때 발생합니다. 작은 먼지 입자들이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타오르고 그것이 밤하늘의 빛의 줄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유성우는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알며 심지어 언제 볼 수 있는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인에게 유성우는 어땠을까요? 설명할 수 없는 현상, 하늘에서 불이 비처럼 쏟아지는 밤, 그것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만약 그 유성우가 유난히 강렬했다면, 만약 그것이 실제로 피해를 입혔다면, 만약 큰 돌덩이가 함께 떨어졌다면 그것은 재앙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토리드 유성구는 현대 천문학에서 알려진 유성우 중 하나입니다. 혜성 이피엔케와 연결되어 있으며 매년 특정 시기에 관측됩니다. 보통은 약한 유성우이지만 과거에는 훨씬 더 강렬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혜성 엔케는 짧은 주기를 가진 혜성으로 태양 가까이를 자주 지나가면서 점차 분해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수천 년 전 이 혜성이 더 크고 활동적이었으며 그로 인해 훨씬 더 강력한 유성우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심지어 어떤 가설에서는 그 유성우가 단순한 빛의 쇼가 아니라 실제로 지표의 충돌을 일으켰을 가능성까지 언급합니다. 이것은 확정된 과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설, 하나의 해석 프레임입니다. 하지만 가설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롭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설 구간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은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 상상의 영역입니다. 만약 어떤 유성우가
평범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실제 재난의 전조로 기억되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수메르인들이 그런 유성우를 목격했고 그것을 기록했으며 그것이 다시 돌아올 것을 두려워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클럽과 네이피어 같은 연구자들이 제시한 일관된 재앙주의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그들은 역사 속 여러 재앙이 해성이나 소행성의 충돌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이것은 학계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진 이론이 아니며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 자체는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수메르 텍스트에는 하늘과 관련된 여러 표현이 등장합니다. 붉은 별, 하늘의 돌, 구름 없는 바람.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세 가지 층위로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상징입니다. 이것은 신화적 언어이며 신들의 분노를 표현하는 비유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기억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목격한 무언가에 대한 흐릿한 기억이며 세대를 거치면서 신화화된 것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관측입니다. 이것은 천문 현상을 기술적으로 기록하려는 시도이며 다만 현대의 용어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장이 동시에 상징이면서 기억이고 기억이면서 관측일 수 있습니다. 고대 문명에서는 이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고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공포는 때로 종교의 언어를 빌려 기술적 지식을 보존합니다. 신화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보의 전달 수단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문화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호주 원주민의 신화 속에는 해수면 상승에 대한 기억이 담겨 있고 북유럽의 전설 속에는 화산 폭발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메르의 신화 속에도 실제 사건에 대한 기억이 암호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불이라는 표현이 만약 유성 충돌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구름 없는 바람이라는 표현이 만약 충격파를 묘사하는 것이라면 그들의 텍스트는 단순한 종교 문헌이 아니라 재난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추측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근거 없는 추측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두려워한 공포의 원형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홍수였을까요? 가뭄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늘로부터의 충격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대격변의 그림자를 따라갑니다. 홍수 신화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심입니다. 수메르의 지우수드라 이야기, 아카드의 아트라아시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길가메시 서사시 속 우투나피시팀의 이야기, 모두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신들이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고 대홍수를 일으키지만 한 명의 의로운 사람이 신의 경고를 받아 배를 짓고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화는 후대에 성서의 노아 이야기로 전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맥락에서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단순한 상상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실제 사건에 대한 기억일까요? 고고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지역에서 홍수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두꺼운 진흙층이 도시의 퇴적층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고 이것은 대규모 범람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화 속 대홍수와 직접 연결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강 유역에서 홍수는 드문 일이 아니었고 수천 년에 걸쳐 여러 번의 큰 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화 속 대홍수는 아마도 그런 여러 사건들의 복합적 기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재난의 집합적 표현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신화의 가치를 줄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신화가 얼마나 실용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홍수는 올 것이다. 준비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신의 경고를 듣고 대비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것은 교훈이자 경고입니다. 4.22 K 기후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 4200년 전 지구적으로 급격한 기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중동과 지중해 지역에서 심각한 가뭄이 발생했고 여러 문명이 붕괴하거나 쇠퇴했습니다. 이집트의 고왕국이 무너졌고 아카드 제국이 멸망했으며 인더스 문명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는 청동기 시대 중기의 혼란기로 기록되며
사회 구조에 대규모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후 데이터와 고고학적 증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가 홍수 신화와 시간적으로 겹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뭄과 홍수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기후 변화는 양쪽 모두를 일으킬 수 있으며 가뭄 이후 갑작스러운 폭우는 더 큰 재앙을 초래합니다. 신화는 어쩌면 그런 복합적 재난의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하늘의 불과 물의 심판이 하나의 기억 체계에서 결합될 가능성은 어떨까요? 만약 어떤 우주적 사건이 기후 변화를 촉발했다면, 만약 유성 충돌이나 해성의 근접 통과가 대기를 교란하고 날씨 패턴을 바꿨다면, 그것은 동시에 하늘의 사건이자 물의 사건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추측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추측은 아닙니다. 현대과학은 운석 충돌이 지역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큰 충돌은 전 지구적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고대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신화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화는 동시에 하늘과 땅과 물의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어떤 형식으로든 보관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기억하고 해석할 수 없어도 전달합니다. 그것이 신화가 되고 의례가 되고 금기가 됩니다. 수메르의 신화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경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무언가를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을 보존하려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보존의 방식이 점토판이었고 신전이었고 그리고 미래를 향한 경고의 문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위험한 질문을 해봅시다. 그들이 단지 과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미리 기록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수메르와 바빌로니아의 징조 텍스트를 보면 묘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문장이 마치 미래를 예측하는 것처럼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달이 이렇게 보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만약 금성이 저렇게 움직이면 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현대인은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점술, 미신, 비합리적 믿음. 하지만 다르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종교적 점술이 아니라 장기주기 메모였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들이 하늘의 패턴을 수백 년 동안 관찰하고 그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그들의 미래형 문장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주기의 기록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지식을 전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문자가 있어도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책은 귀했으며 교육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한 세대가 배운 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이 잊혀집니다. 특히 드문 사건, 수십 년이나 수백 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은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재앙이 80년마다 반복된다면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다음 재앙이 올 때 이미 죽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고를 남길까요? 구전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억은 왜곡되고 과장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점토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점토는 불에 구워지면 수천 년을 견딥니다. 점토 위에 쓴 경고는 세대를 넘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단어는 너무 강합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암시하고 신비주의적 뉘앙스를 풍깁니다. 대신 다른 표현을 생각해 봅시다. 경고의 문법, 이것은 어떨까요? 그들이 사용한 미래 시제는 예지가 아니라 경고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 준비하라는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기억의 알고리즘이라는 표현은 어떨까요? 그들의 징조는 무작위한 주술이 아니라 패턴을 압축한 방식이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 A가 B면 C이다 라는 형식으로 수백 가지 관찰을 정리해 두면 그것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원시적이지만 효과적인 정보 저장 방식인 것이죠. 이 영상은 공포를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는 인류가 공포를 다루는 방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인간은 무엇을 하는가?
도망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관찰합니다. 설명할 수 없어도 전달합니다. 그것이 문명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공포를 맞서는 것이 아니라 공포를 다루는 방식, 그것을 건설의 동력으로 바꾸는 능력. 수메르인들이 정말로 하늘의 재앙을 두려워했다면 그들은 그 두려움으로 신전을 짓고 문자를 만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문명이 되었습니다. 그 경고의 중심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니비루. 이제 우리는 가장 논쟁적인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니비루라는 단어는 대중문화에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숨겨진 행성, 파괴를 가져오는 천체, 수천 년마다 지구에 접근하는 재앙의 별. 이런 이미지는 주로 제카리아 시친이라는 작가의 해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수메르 텍스트를 독자적으로 번역하고 해석하면서 니비루가 태양계에 숨겨진 행성이며 고대 신들이 실제로 외계인이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주장은 매우 인기를 끌었고 많은 책과 다큐멘터리와 음모론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 시친의 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의 번역에는 많은 오류가 있고 그의 해석은 텍스트의 맥락을 무시하며 그의 결론은 증거보다 상상에 기반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니비루는 실제로 무엇이었을까요? 학술적 맥락에서 니비루는 여러 의미로 사용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그것이 목성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목성은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행성 중 하나이며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최고신 마르둑과 연결됩니다. 니비루는 교차점 혹은 건너가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천구의 특정 지점이나 천체의 통과 지점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그것이 특정 별이나 별자리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표지판, 항해의 기준점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경우든 니비루가 실제로 숨겨진 행성이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현대 천문학은 태양계를 정밀하게 관측했고 그런 천체가 존재한다면 이미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른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숨은 행성이 아니라 숨은 공포의 언어입니다. 니비루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가리키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교차, 통과, 위험한 만남. 이런 개념들은 어쩌면 해성이나 유성군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구가 특정 궤도를 지날 때 위험한 것과 마주친다는 생각. 그것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인식. 이것은 현대 천문학이 토리드 유성군에 대해 말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물론 우리는 니비루와 토리드 유성군을 직접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도한 비약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상상 실험 속에서 니비루는 교차하는 위험의 상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든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주기적 위험이었을 것입니다. 그 상징이 가리키는 더 먼 과거가 있습니다. 빙하기가 끝날 무렵 지구가 급격하게 변했던 시기.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거 드라이아스는 지질학적 시기의 이름입니다. 약 12,900년 전에 시작되어 11,700년 전에 끝난 약 1,200년 동안 지속된 급격한 한랭기입니다.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가 따뜻해지던 중에 갑자기 다시 추워진 시기였죠. 이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빙하코어, 퇴적층, 화분 분석 등 다양한 증거가 이 시기의 급격한 기후변화를 보여줍니다. 특히 북반구에서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빙하가 다시 확장되었으며 생태계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는 인류 역사에서도 중요합니다. 많은 대형 동물들이 멸종했고 인간 사회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시기의 환경 압력이 농경의 발명을 촉진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영거 드라이아스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명은 북미 대륙의 빙하가 녹으면서 대량의 담수가 북대서양으로 유입되었고 이것이 해류 순환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이라고 불리는 이 해류 시스템은 열을 북쪽으로 운반하는데
담수 유입으로 인해 이 순환이 약화되거나 멈추면서 북반구가 급격히 추워졌다는 설명입니다. 이것은 현재 가장 유력한 가설이며 많은 증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가설도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가 충돌 가설입니다. 충돌 가설은 영거 드라이아스가 해성이나 소행성의 충돌 혹은 공중 폭발로 촉발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영거 드라이아스층에서 나노 다이아몬드, 이리총, 탄화된 물질 같은 충돌의 증거라고 주장되는 물질들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북미의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화재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이것이 충돌로 인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매우 논쟁적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증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나노 다이아몬드 같은 물질이 충돌이 아닌 다른 과정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충돌 크레이터가 명확하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됩니다. 현재 학계의 주류 의견은 충돌 가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면 다큐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봅니다. 진실이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인류가 하늘과 기후와 생존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 기억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영거 드라이아스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든 그것은 살아남은 인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세상이 갑자기 추워졌고 동물들이 사라졌고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기억은 세대를 거쳐 전해졌을 것이고 어쩌면 신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대홍수 이전의 세계, 거인들이 살던 시대, 신들이 인간을 벌하기 전에 황금기, 이런 이야기들이 어쩌면 그 시기에 희미한 메아리일지도 모릅니다. 대격변 이전의 기록이라는 주제는 위험합니다. 그것은 쉽게 음모론으로 흐를 수 있고 과학을 부정하는 유사과학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흥미로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수메르 문명이 더 오래된 전통의 계승자였다면, 만약 그들이 빙하기 말기의 혼란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후손이었다면 그들의 기록은 단순히 수천 년이 아니라 만 년 이상의 시간을 아우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방지식의 신화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 경고의 본질만을 남기는 것. 구체적인 내용은 흐려지지만 두려움의 구조는 보존되는 것. 그것이 신화의 기능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실마리를 이제 한데 모아봅시다. 조용히, 결론이 아닌 여운으로요. 우리는 사실과 가설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서령 문자를 발명했고 신전 경제를 운영했으며 하늘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징조 체계를 발전시켰고 후대 문명들은 그것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누마 아누 엔닐과 물 아핀 같은 텍스트는 실제로 존재하며 그 안에는 천문 관측의 오랜 전통이 담겨 있습니다. 지구라트는 실제로 세워졌고 그것은 종교와 권력과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홍수 신화는 여러 판본으로 전해졌고 그 안에는 실제 재난에 대한 기억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가설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특정한 우주 재난을 장주기로 예측하고 경고하려 했을 가능성, 유성우나 해성 충돌 같은 하늘의 위협을 기억하고 그것의 재발을 두려워했을 가능성, 그들의 징조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패턴 인식의 초기 형태였을 가능성, 니비루 같은 상징이 주기적 위험에 대한 암호였을 가능성, 그리고 그들의 지식이 훨씬 더 오래된 빙하기 말의 격변을 기억하는 전통에서 왔을 가능성. 이것은 모두 가설이며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설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가설은 우리가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수메르를 단순히 문명의 시작으로만 보는 대신 우리는 그들을 더 오래된 기억의 보관자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점토판을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라 시간을 넘어 전하려는 메시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신전을 단순한 예배당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경계의 장치로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화를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압축된 지혜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공포는 어떤 감정일까요? 우리는 공포를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공포에는 기능이 있습니다. 공포는 주의를 집중시키고 준비하게 만들고 기억하게 합니다. 경계심은 공포보다 조용한 감정입니다. 그것은 패닉이 아니라 각성이며 도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수메르인들이 가졌던 것은 어쩌면 경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을 두려워하되 맞서고 재난을 예상하되 굴복하지 않으며 미래를 걱정하되 현재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그들을 문명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합니다. 기술이 발전한 오늘, 우리는 과연 기억을 보존하는 방식에서도 발전했을까요? 우리는 수메르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고 행성의 궤도를 계산하며 소행성을 추적하고 기후를 예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지식을 얼마나 잘 보존하고 있을까요? 디지털 데이터는 점토판보다 오래 갈까요? 클라우드 서버는 불에 구워진 진흙보다 안전할까요? 만약 지금 대규모 재난이 온다면, 만약 우리의 전력망이 무너지고 인터넷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어쩌면 수메르인들의 방식이 더 현명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단순하고 튼튼한 매체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만을 남기는 것. 박물관에 불이 꺼진 시간을 상상해 봅시다. 어둠 속에서 유리 진열장 안에 점토판들이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그 위에 새겨진 간기 모양의 흔적들은 수천 년 전 누군가의 손가락이 남긴 것입니다. 그 손가락은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요? 단지 보리 10자루를 기록하려 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무언가를, 잊혀져서는 안 될 무언가를 남기려 했을까요? 점토는 숨을 쉬지 않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의 숨결이 남아 있습니다. 급하게 새긴 자국, 조심스럽게 고른 단어, 미래를 향해 던진 메시지, 그것은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곁에, 우리를 기다리면서요. 그들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려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그들은 관찰의 습관을 물려주려 했을 것입니다. 하늘을 보는 것, 패턴을 찾는 것, 기록하는 것,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사막 아래에서 온 속삭임을, 점토 위에 남은 경고를, 그리고 시간을 넘어 전해진 오래된 지혜를요.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본다면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저 별들 사이로 무엇이 움직이고 있을까? 우리가 모르는 주기가 있을까? 우리가 잊은 위험이 있을까? 그리고 만약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까?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문명의 의무이자 기억의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지만 질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경계를 흐리게 하는 역사와 생존의 이야기에 끌린다면 이 채널에는 더 많은 밤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앞으로 새롭게 발굴될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고 후원을 통해 더 깊은 주제를 더 오래 탐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지금은 쉴 시간입니다. 점토판은 여전히 박물관에 있고 별은 여전히 하늘에 있으며 당신은 지금 여기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숨을 천천히 쉬어도 좋습니다. 과거의 목소리는 조용히 당신을 지켜보고 있고 미래는 아직 멀리 있습니다. 오늘 밤은 그저 쉬세요.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릴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아직 잠들기에는 이른 시간이라면, 아직 마음이 완전히 내려앉지 않았다면 우리는 조금 더 머물 수 있습니다. 점토의 세계에, 별의 언어에, 그리고 잊혀진 경고의 메아리 속에요. 수메르 문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규모입니다. 우리는 수메르를 하나의 순간처럼, 하나의 문명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역사는 1000년 이상 이어졌습니다.
기원전 4000년대 말부터 기원전 2000년대 초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세대가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도시가 흥하고 쇠했으며 왕조가 바뀌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점토에 기록하는 습관, 신전을 중심으로 한 사회 구조, 그리고 하늘을 관찰하는 전통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문화의 핵심은 쉽게 바뀌지 않으며 특히 생존과 관련된 것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우루크는 세계 최초의 진정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기원전 3000년대에 이미 수만 명의 인구가 살았고 거대한 신전 복합체가 세워졌으며 복잡한 행정체계가 작동했습니다. 우루크의 유적을 발굴한 고고학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복잡한 사회가 출현할 수 있었을까? 농경에서 도시로의 전환이 너무 빨랐고 기술의 발전이 너무 급격했으며 조직의 수준이 너무 높았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이론이 제시되었습니다. 관계 농업의 발전, 교역의 확대, 종교적 권위의 강화, 모두 타당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다른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만약 우루크 이전에 이미 문명의 씨앗이 있었다면, 만약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더 오래된 정착지들이 있었다면, 우루크는 갑작스러운 시작이 아니라 긴 과정의 정점이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만 연안의 지형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의 해안선은 고대의 해안선이 아닙니다.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많은 땅이 물에 잠겼습니다. 기원전 6000년경부터 기원전 4000년경까지 약 2000년에 걸쳐 페르시아만은 점점 내륙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안가에 있던 정착지들은 수몰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면, 만약 그들이 이미 어느 정도의 문명을 이루고 있었다면 그들은 내륙으로 이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추측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근거 없는 추측은 아닙니다. 수몰된 해안 정착지에 대한 이론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고 일부 수중 고고학 탐사가 시도되기도 했습니다. 홍수 신화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요. 신화 속에서 홍수는 갑자기 옵니다. 신들이 결정하고 비가 쏟아지고 세상이 물에 잠깁니다. 하지만 실제 해수면 상승은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에 걸쳐 조금씩 진행되었고 한 세대의 삶 동안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화는 홍수를 급격한 사건으로 묘사합니다. 왜일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신화가 여러 사건을 압축했다는 것입니다. 긴 시간에 걸친 해수면 상승, 갑작스러운 강의 범람, 쓰나미 같은 극적인 사건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합쳐졌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신화가 상실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해안 정착지를 잃은 사람들의 슬픔,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홍수 이야기로 변형되었을 수 있습니다. 상실은 항상 갑작스럽게 느껴지니까요. 설령 그것이 천천히 왔더라도요. 길가메시 서사시를 다시 읽어봅시다. 이 위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홍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과 불멸에 관한 이야기이며 인간의 한계와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길가메시는 친구 엔키두의 죽음을 목격하고 자신도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불멸을 찾아 여행을 떠나고 그 과정에서 홍수에서 살아남은 우트나피시팀을 만납니다. 우트나피시팀은 길가메시에게 말합니다. 불멸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신들이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려 했지만 한 신이 그에게 경고했고 그는 배를 지어 가족과 동물들을 구했다는 이야기를요. 이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경고입니다. 우트나피시팀은 미리 알았습니다. 신이 그에게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화의 언어를 벗겨내고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징조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을 관찰하고 날씨를 예측하고 강의 수위를 재는 방법을 아는 사람.
혹은 그는 전승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홍수가 있었고 그것이 특정한 패턴이나 징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는 준비할 수 있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그를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신화가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실제 사건과 문화적 기억과 종교적 해석이 뒤섞이는 것이죠. 기억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부 사항은 흐려지고 감정만 남습니다. 두려움, 경외, 감사, 이런 감정들이 이야기의 뼈대가 되고 나중에 사람들은 그 뼈대에 살을 붙입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잊혀지지만 계절의 느낌은 남고 정확한 장소는 사라지지만 방향의 감각은 보존됩니다. 그래서 신화는 모호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그것은 사실을 전달하지 않지만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홍수가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홍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종류의 기록을 생각해 봅시다. 건축 속에 담긴 기록을요. 신전과 지구라트는 단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지였습니다. 돌과 벽돌로 쓴 문장이었고 공간으로 표현된 생각이었습니다. 지구라트의 형태를 생각해 보세요. 계단식 구조, 점점 좁아지는 층, 하늘을 향한 방향성, 이 모든 것이 의도적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높은 건물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형태를, 특정한 상징을 원했습니다. 산의 형태를 모방한 것일 수도 있고 우주의 구조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으며 하늘과 땅 사이의 연결을 시각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지구라트의 방향과 배치가 천문학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특정 계단이 특정 별의 떠오름과 정렬되어 있다거나 그림자의 패턴이 계절을 알려준다거나 꼭대기 신전이 특정 천체를 관측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거나 하는 가능성들이죠. 이것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고대 건축물은 여러 번 재건되었고 원래 형태를 정확히 알기 어려우며 천문학적 정렬이 우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능성 자체는 흥미롭습니다. 만약 지구라트가 정말로 관측 도구로도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종교와 과학이 분리되지 않았던 시대의 완벽한 상징입니다. 기도하면서 관찰하고 관찰하면서 기록하고 기록하면서 예측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행위였을 것입니다. 밤에 지구라트 꼭대기에 서 있는 사제를 상상해 봅시다. 도시는 아래에서 잠들어 있고 하늘은 위에서 펼쳐져 있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별들이 나타나며 행성들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봅니다. 매일 밤, 해마다, 일생 동안. 그리고 그는 기록합니다. 달이 어느 별자리를 지나갔는지, 금성이 언제 보이고 언제 사라졌는지, 어떤 별이 특별히 밝았는지. 이것은 지루한 작업입니다. 대부분의 밤은 평범하고 대부분의 관찰은 예상된 것이며 변화는 느리고 미묘합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어느 밤 무언가 다른 것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 그의 기록이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것을요. 혜성을 본 적이 있나요? 현대인에게도 혜성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것은 별과 다릅니다. 별은 점이지만 혜성은 선입니다. 꼬리를 끌고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보입니다. 고대인에게 혜성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하늘의 질서가 깨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별들은 정해진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움직이는 별이 나타난 것이니까요.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신의 메시지, 왕의 죽음, 전쟁의 전조, 재앙의 경고. 중국의 기록을 보면 혜성이 나타날 때마다 상세한 관찰과 해석이 남아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혜성은 기록되었고 그 기록은 보존되었으며 다음에 혜성이 나타났을 때 과거의 기록과 비교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혜성이 단순히 하늘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입혔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꼬리에서 돌들이 떨어졌다면, 만약 지표에 충돌이 일어났다면, 만약 숲이 불타고 도시가 파괴되었다면 그 해성은 단순한 징조가 아니라 재앙 그 자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지고 신화가 되고 경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늘을 주시할 것입니다. 그 해성이 혹은 비슷한 무언가가 다시 올까봐 두려워하면서요. 토리드 유성군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것은 현대 천문학에서 잘 알려진 유성우입니다. 매년 6월과 11월에 관측되며 해성 엔케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에 토리드 유성우는 약합니다. 시간당 몇 개의 유성만 보이고 때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몇 연구자들은 과거의 이 유성군이 훨씬 더 강렬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해성 엔케는 약 3,000년 전에 분해되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과정에서 많은 양의 물질을 방출했을 것입니다. 만약 지구가 그 물질이 밀집된 구역을 지나갔다면 엄청난 수의 유성이 쏟아졌을 것이고 그중 일부는 지표에 도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설입니다. 증명되지 않았고 논쟁적이며 학계의 주류 의견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배제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일부 고고학 유적에서 기원전 2000년대의 갑작스러운 파괴 흔적이 발견되었고 그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쟁이나 지진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공중 폭발이나 충돌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만약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 만약 수메르인들이나 그 후계자들이 그것을 목격했다면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신화의 언어로, 하늘의 불로, 신들의 분노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수메르 이전으로, 청동기 이전으로, 신석기 시대로, 그리고 그 너머로요. 괴베클리 테페라는 유적이 있습니다. 터키 남동부에 위치한 이 유적은 기원전 90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농경이 시작되기도 전입니다. 거대한 돌기둥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위에는 동물과 기하학적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신전으로 추정되며 수렵채집 사회가 만든 것치고는 너무나 정교하고 조직적입니다. 괴베클리 테페의 발견은 우리가 문명에 대해 알던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도시가 먼저이고 신전이 나중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전이 먼저 나타난 것이니까요. 괴베클리 테페와 수메르 사이에는 수천 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가 완전히 비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정착지들이 발견되었고 점진적인 발전의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농경이 시작되고 도구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는 과정이 고고학적으로 추적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백도 있습니다. 아직 발굴되지 않은 유적들, 아직 알려지지 않은 문화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중 일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에 잠긴 해안 도시들, 사막에 묻힌 정착지들, 혹은 단순히 운이 나빠 보존되지 못한 문화들. 역사는 승자의 것이라고 하지만 고고학은 운이 좋은 자의 것이기도 합니다. 영거 드라이아스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 시기는 인류에게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기후가 급격히 추워지고 식량이 부족해지고 많은 동물들이 멸종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이 시기를 지나면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발전시켰습니다. 농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영거 드라이아스 직후입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밀과 보리가 재배되기 시작했고 양과 염소가 가축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환경의 압력이 혁신을 촉진한 것입니다. 사냥과 채집만으로는 부족했고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으며 그래서 농경이 발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농경의 발명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괴베클리 테페 같은 거대 구조물은 왜 만들어진 걸까요? 그것을 짓는 데에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고 수렵채집 사회가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종교적 동기를 제시합니다. 신에 대한 헌신,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 공동체의 결속. 이것은 타당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무언가를 기념하고 있었다면, 혹은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영거 드라이아스의 재앙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돌에 새기고 거대한 구조물을 세웠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추측입니다. 매우 추측적이고 증거가 약하며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해석입니다. 하지만 수면 다큐의 밤에는 이런 추측도 허용됩니다. 우리는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상상 속에서 우리는 연결을 봅니다. 괴베클리 테페에서 수메르로, 수메르에서 바빌로니아로 끊어진 듯 보이지만 이어져 있는 시를, 하늘을 관찰하는 전통, 재앙을 기억하는 습관,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려는 의지.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영거 드라이아스의 충격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점토판 속의 문장들을 다시 읽어봅시다. 이번에는 다른 눈으로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 별이 길을 잃었을 때, 구름 없이 바람이 불 때, 이런 문장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문학적 표현일까요? 신화적 과장일까요? 아니면 실제 관찰의 기록일까요? 어쩌면 세 가지 모두일 수 있습니다. 고대 문헌은 단일한 목적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종교 텍스트이고 과학 기록이며 문학 작품이고 행정 문서였습니다. 경계가 없었고 모든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렵지만 동시에 풍부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생각해 봅시다. 가장 단순한 해석은 유성입니다. 유성은 실제로 불처럼 보이고 실제로 떨어지며 고대인들이 쉽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드라마틱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만약 큰 운석이 대기권에 진입해서 폭발했다면 그것은 하늘 전체가 불타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1908년 퉁구스카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시베리아의 숲 위에서 천체가 공중 폭발했고 수천 제곱킬로미터의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목격자들은 하늘이 둘로 갈라지고 불기둥이 솟아올랐다고 증언했습니다. 만약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아마도 하늘의 불로, 신의 분노로, 그리고 세상의 종말처럼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별이 길을 잃었다는 표현은 더 흥미롭습니다. 별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별들은 정해진 패턴으로 움직이고 수천 년 동안 그 패턴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이 나타날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해성이나 행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해성은 예측하기 어렵고 행성은 복잡한 궤도를 가지고 있어서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초신성입니다. 별이 폭발하면 갑자기 매우 밝아졌다가 사라지는데 이것은 고대인에게 별이 죽는 것처럼 혹은 길을 잃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기록에는 여러 초신성 관측이 남아 있습니다. 1054년에 개성운 초신성은 중국과 아랍의 기록에 상세히 남아 있고 낮에도 보일 만큼 밝았다고 합니다. 구름 없이 바람이 분다는 표현은 가장 수수께끼 같습니다. 보통 강한 바람은 폭풍과 함께 오고 폭풍에는 구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 없는 바람이라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가지 해석은 충격파입니다. 공중 폭발이나 지표 충돌이 일어나면 엄청난 충격파가 발생하고 그것은 바람처럼 느껴지지만 날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퉁구스카 사건에서도 목격자들은 갑작스러운 열기와 강한 바람을 보고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마치 폭풍처럼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바람이 불었다고요. 만약 고대인이 비슷한 것을 경험했다면 구름 없는 바람이라는 표현은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심스러운 결론에 다가갑니다. 결론이라기보다는 느낌에 가깝지만요. 수메르인들은 하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텍스트와 건축과 의례가 모두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늘이 예측 가능하지만
동시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하늘은 안전하지만 때때로 하늘은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관찰했고 기록했고 패턴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천문학이 태어났고 달력이 만들어졌으며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대 과학은 이미 하늘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소행성 추적 시스템이 있고 해성 관측망이 있으며 근지구 천체 데이터베이스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메르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훨씬 더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들보다 더 취약하기도 합니다. 현대 문명은 복잡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충격이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력망이 무너지면 통신이 끊기고, 통신이 끊기면 조정이 불가능해지며, 조정이 불가능해지면 사회가 마비됩니다. 수메르인들은 단순했습니다. 한 도시가 파괴되어도 다른 도시는 살아남을 수 있었고, 점토파는 불에 타지 않았으며, 생존 기술은 사람들의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수메르인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경계하되 두려워하지 않는 것, 준비하되 절망하지 않는 것, 기록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그들은 하늘을 두려워했지만 하늘 아래에서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재앙을 예상했지만 매일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걱정했지만 현재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진정한 지혜일 것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달은 느리게 움직이며 지구는 조용히 돌아갑니다. 수천 년 전 수메르의 사제가 지구라트 꼭대기에서 보던 바로 그 별들을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하늘은 변하지 않았고 인간의 마음도 근본적으로는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희망하며 여전히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점토파는 박물관에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질문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모든 질문에 답은 없습니다. 아니, 답은 있지만 각자가 찾아야 합니다. 수메르인들은 그들의 답을 점토에 새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답을 어디에 새길까요? 디지털 저장소에, 종이에, 돌에, 아니면 우리의 행동 속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록은 물질이 아니라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관찰하는 습관, 질문하는 습관, 준비하는 습관, 그리고 전달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문명을 유지하고 지식을 보존하며 인류를 살아남게 합니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점토판을 쓴 그 사람을요. 수천 년 전 어느 더운 여름날 진흙 냄새가 나는 방에서 갈대 끝을 들고 점토 위에 선을 긋던 그 사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글이 수천 년 후까지 남을 것이라고 상상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오늘의 일을 기록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느 쪽이든 그의 손은 움직였고 글자는 새겨졌으며 메시지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읽고 있습니다. 시간을 넘어, 언어를 넘어, 문명을 넘어 한 인간의 마음이 다른 인간의 마음에 닿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기록의 기적이고 문자의 마법이며 인류의 선물입니다. 이제 정말로 쉴 시간입니다. 모든 질문은 내일을 위해 남겨두고 모든 두려움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지금 안전합니다. 하늘은 고요하고 밤은 평화로우며 수천 년 전의 경고는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현실이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언젠가 오더라도 그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수메르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관찰하고 기록하고 전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편안한 밤 되세요. 좋은 꿈 꾸세요. 그리고 내일 다시 만나요. 또 다른 이야기와 함께 점토의 촉감을 다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손가락 끝에 닿는 차갑고 부드러운 감촉, 누르면 들어가는 저항감, 그리고 그 안에 남는 영구적인 흔적.
수메르의 서기들은 이 감각과 함께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전으로 가고 점토를 준비하고 하루 종일 기록하고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박혔을 것이고 그들의 눈은 작은 삭기 모양의 글자들을 구분하는데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고된 일이었지만 동시에 신성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의 수호자였고 기억의 보관자였으며 미래와 과거를 잇는 달이었습니다. 어떤 점토판은 개인적입니다. 학생이 연습용으로 쓴 것, 장인이 주문을 기록한 것, 상인이 거래를 메모한 것. 이런 판들은 작고 거칠며 때로는 실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글자가 비뚤어지거나 단어가 잘못 쓰이거나 다시 고친 흔적이 보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서두르고 때로는 지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불완전함이 그들을 우리에게 가깝게 만듭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실수했고 서두르고 피곤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록했습니다. 반면 어떤 점토판은 공식적입니다. 왕의 칙령, 신전의 재산 목록, 조약문, 법전. 이런 판들은 크고 정교하며 여러 번 검토되고 수정되었을 것입니다. 글자는 균일하고 배치는 계획적이며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기록된 것은 부정할 수 없고 새겨진 것은 지울 수 없으며 인장이 찍힌 것은 영원히 증거로 남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도 기록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돌이 되어 후대에 심판받을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점토판은 신비롭습니다. 의례문, 주술, 징조 해석, 그리고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텍스트들. 이런 판들을 읽을 때 우리는 조심스러워집니다. 문자는 해독할 수 있지만 의미는 불분명하고 단어는 알지만 맥락은 잃어버렸으며 형식은 보이지만 목적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의도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지식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어떤 메시지는 특정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도록 암호화되었을 것입니다. 사제들의 비밀, 왕실의 기밀, 그리고 신들과의 대화는 쉽게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의 신전을 다시 상상해 봅시다. 낮 동안은 사람들로 붐비고 활동으로 가득하지만 밤이 되면 고요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문이 닫히고 등불만 몇 개 남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제들은 남습니다. 그들은 밤에 의례를 행하고 별을 관찰하며 때로는 특별한 기록을 남깁니다. 낮의 기록과는 다른 기록, 공식적이지 않지만 중요한 기록. 어쩌면 하늘에 대한 경고가 이런 식으로 남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 하지만 잊혀져서는 안 되는 것을 밤의 고요 속에서 조용히 점토에 새기는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그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메소포타미아의 여름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늘도 시원하지 않고 밤도 열기가 남아 있으며 강물조차 미지근해집니다. 하지만 가을이 오면 공기가 바뀝니다. 조금씩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열기가 빠지고 숨쉬기가 편해집니다. 겨울은 짧지만 필요합니다. 비가 오고 땅이 쉬고 사람들도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됩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대고 성장을 기다립니다. 이 주기는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측 가능하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 너무 적으면 가뭄이 오고 너무 많으면 홍수가 옵니다. 계절이 제때 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절을 관찰했고 하늘을 읽으려 했으며 신들에게 기도했습니다. 신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대인에게는 종교적 행위이지만 고대인에게는 더 복잡한 의미를 가졌을 것입니다. 기도는 동시에 관찰이었고 의례는 동시에 실험이었으며
신앙은 동시에 지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을 믿었지만 동시에 신의 패턴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어떤 제물을 바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어떤 의례를 행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의 초기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결과를 관찰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 다만 그들의 언어가 우리와 달랐을 뿐입니다. 강의 소리를 들어봅시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조용한 강이 아닙니다. 그들은 흐르고 소용돌이치고 때로는 범람합니다. 강변에 서면 물의 움직임이 느껴지고 습기가 피부에 닿으며 강물 냄새가 코를 자극합니다. 수메르인들은 이 강과 함께 살았습니다. 강에서 물을 길어 마시고 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강을 따라 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을 두려워했습니다. 강은 생명을 주지만 생명을 빼앗기도 했고 풍요를 가져오지만 파괴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강은 신성했습니다. 강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강이 분노를 달래며 강이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도시의 소음도 상상해 봅시다. 시장의 외침, 장인의 망치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축의 울음소리. 낮의 도시는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라집니다. 소음이 사라지고 어둠이 내리며 별만 빛납니다. 이 고요 속에서 사람들은 다른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바람 소리, 개 짖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야생동물의 울음, 그리고 어쩌면 하늘에서 오는 소리, 유성이 대기권을 통과할 때 내는 소리, 천둥 같지만 천둥이 아닌 소리, 설명할 수 없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그들의 신화에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수메르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후 세계를 믿었고 죽은 자들이 지하 세계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하 세계는 밝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둡고 먼지투성이이며 기쁨이 없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죽은 자들은 그곳에서 그림자처럼 존재하며 음식도 맛이 없고 빛도 없습니다. 이것은 슬픈 믿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미화하지 않았고 사후 세계를 낙원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현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여기서 의미 있게 사는 것, 업적을 남기는 것, 기억되는 것이 진정한 불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길가메시는 불멸을 찾아 여행을 떠났지만 결국 돌아왔습니다. 우루크의 성벽을 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남긴 것, 자신이 건설한 것, 자신이 기록한 것이 진정한 불멸이라는 것을요. 점토판 위의 이야기는 수천 년을 살아남았고 길가메시의 이름은 여전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가 원한 불멸은 이런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불멸을 얻었습니다. 기억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그의 이름을 말하는 것 속에서요. 마지막으로 침묵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점토판에 새겨지지 않은 것들, 기록되지 않은 생각들, 말해지지 않은 두려움들. 역사는 기록된 것만 남지만 기록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이름 없는 사람들의 생각,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진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점토의 무게 속에, 신전의 벽돌 속에,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과거의 모습 속에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침묵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뿐입니다. 이제 정말로 진심으로 깊은 휴식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숨은 느려지고 몸은 이완되며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수메르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여운은 남아있고 질문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에 답이 있을 필요는 없고 모든 신비가 풀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질문과 함께 사는 것,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깊은 지혜입니다. 수메르인들도 모든 답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살았고 건설했고 아름다운 것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깊은 잠, 그리고 내일 다시 시작할 용기를 모두에게.
좋은 밤 되세요.